1946년 문학에 발표된 해방 전후는 어느 작가의 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이다. 일제 말기, 일제에 협력하지 않기 위해 낙향한 후 낚시로 소일하던 현은 시골 향교를 지키며 현실에 저항적인 김직원을 존경하며 따른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해방의 전보를 받고 서울로 상경한 현은 문단의 주도권을 쥐려는 좌익 문인단체의 활동을 못마땅히 여기며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온 김직원이 영친왕을 다시 모셔와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에 충돌하게 되고 좌익과 우익, 반탁과 친탁의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지도자로 뛰어든다. 네, 오늘은 해방 공간의 혼돈 속에서 각자의 선택을 달리했던 두 명의 작가의 자전적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을 피해서 낙향한 작가의 이야기가 이태준의 해방 전후의 소설 내용이라면 민족의 죄인, 최만식의 민족의 죄인은 자신의 대일 협력을 고백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미션 책들을 읽으면서 참 이태준은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정말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만식의 글을 읽으면서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 또한 저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소설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나를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해방 시기의 불안감 같은 거, 두려움 때문에 나온 글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반일,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해방된 이후에 이 두 편의 소설을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모종의 이제 반성의 뜻도 이제 담겨 있을 테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모종의 이제 그 변호, 자기 변호의 이제 의미도 분명히 이제 담고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1946년, 48년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이런 심정을 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의 경우에는 비교적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최만식 소설의 주인공인 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치스러움도 느끼고, 어떻게든 또 자기 처지를 또 변명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도 좀 더 강렬하게 이제 그 표현이 되고 있고, 좀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작품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이게 자서전 문학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이제 이 현재 자기가 지난 과거의 자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서전 양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뭔가 약간 자기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자서전 양식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서전 양식은 대부분 현재 자기가 과거의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생각의 왜곡, 기억의 왜곡이라던가 아니면 가감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변명적이다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이태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제에 협력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낚시라도 하면 조용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가보니까 이게 좁은 곳이다 보니까 더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사건이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감시를 당하고, 낚시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슬픈 상황이 되죠. 그리고 최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유치장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뭐 고문당하고 하는 것도 물론 가슴 아프지만 이제 그 최만식이 유치장에 갇히니까 이제 급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밥이 나오는데 처음엔 자기가 너무 이제 그게 끔찍해서 안 먹어요. 안 먹고 식구들 걱정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해서 안 먹는데, 거기 같이 유치장에 있던 이제 한 사기꾼이 먹어라. 이제 조만간 너는 밥 먹는 재미로 밥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여기 생활을 하게 되는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만식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언제 밥이 나오나 그 생각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기다리던 그 부분을 읽으니까 참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태준 소설의 이제 그 비슷한 대목이 어디냐면은, 그 이태준이 이제 강연을 하러 이제 그 서울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앞만 봐도 이제 자기는 이
그 도저히 강연을 할 수가 없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장실에 화장실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누가 오는 것 같으니까 칼찬 발소리가 어. 들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도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담배를 피면서 한편으로는 이 냄새 냄새를 맡으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그 심정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 화장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과도 이제 같은 이제 이 공간인데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그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피해 보려는 그 욕망. 하지만 내가 이러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이 말하자면 곤욕을 치르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 화장실이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상당히 좀 역시 그 뛰어난 작가들답게 그런 것을 압축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태준의 해방 전후 좀 보면 해방 전후에 이 문단의 사정들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태준 자신이 이념적 갈등을 보이는 행적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시골 향교를 지키던 그 김직원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해방 전과 후로 완전 극명하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태준이 이때 요 장면을 보니까 마음을 먹었구나.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 김직원이라는 분은 굉장히 이제 그 봉건적인 그 유교적 세계관에 이제 아주 철저하게 말하자면 이제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고 반면에 이제 이 이태준 이 현이라는 그 인물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근대적인 작가의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일제 시대에는 상당히 협력자적인 관계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빨리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공통의 과제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사상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해방을 맞이한 국면에서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제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이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직원이라는 분은 우리가 35년이나 일제 그 강점을 당했는데 또 무슨 신탁 통치를 우리가 받냐라고 하면서 반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영친왕을 다시 황제로 모시고 그 이씨 왕조를 구성하면 그게 오히려 일제에 대한 보복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봉건적인 어떤 자기의 속내를 이제 그 표현하죠. 반대로 이제 현은 이런 그 김직원의 태도가 이 정말 시대의 어떤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골 노인네의 좀 어떤 아주 엉뚱한 그 얘기로 이제 간주하면서 오히려 이제 찬탁을 좀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 자체는 그 좌익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조선공산당의 노선에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 조선공산당이 당시 시대를 아주 면밀하고 날카롭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이 당시 정세로서는 불가피하고 또 우리의 어떤 독립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게 가장 유리한 방편이다. 여기에 이제 동감을 하죠. 그런데 김직원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둘이 결별하는 장면이 이제 소설의 마지막 이제 대목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그리고 현을 통해서 발언을 하는 이태준의 어떤 새로운 그 국민국가의 지향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태준은 그 글 썼었던 것처럼 본인의 각오를 이렇게 하고 그대로 행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준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예를 들면 카프 계열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지향성을 갖지 않는 그런 이제 문장의 뭐 대가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이런 작가가 이제 해방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월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꼈던 그 수연산방을 버리고 월북을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굉장히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월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월북을 할 때 그 심경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조선공산당을 찬양했던 게 아니고요. 문협에 가가지고 이제 문협이 조선공산주의를 우리는 뭐 지지한다 이렇게 현수막을 거니까 이건 아직 아니다. 내 현수막을 뺏어야 된다, 이거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현수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더더구나 이제 김일성 지지자는 더더구나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이태준이 이 당시 이제 이 조선공산당이라든가 그 공산당 산하의 이제 그 좌파 문인, 좌익 문인들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그 이유는 이 좌익 문인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 민중의 입장에서 아래로부터 뭔가 이 단체를 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자면 이제 상부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어떤 단체와 조직을 결성을 해서 자기들의 이제 그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정세를 이렇게 좌우하려는 그 태도가 상당히 이제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상당히 이제 이태준의 그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중, 이 민중 하나하나가 다 행복하고 또 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새로운 우리 국민국가, 새로운 민족국가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어떤 우리가 입장을 택해야 할지 그 결정해야 한다. 이런 노선이 상당히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태준이 볼 때 남한보다는 북한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더 적절한 그 정치적인 그 방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남쪽의 이 미군정이라든가 이승만 같은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라고 이제 봤으니까 그런 그 아마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준이 결국 이제 월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물론 이제 나름의 신념으로 한 거겠지만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군정 하에 이제 친탁 반탁하면서 여기에서 했던 거 자기가 본 거는 결국은 누가 또 이권을 가지려고 하나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자의 모습만 바뀔 뿐이지 아무도 민중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좀 더 민중을 생각한다고 자기가 판단했던 그런 의미에서 월북을 감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태준이 정말 월북해서 너무 안타깝다. 좀 더 자유롭게 글을 썼다면 어떤 작품들을 남겼을까 싶을 정도로 글을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탁월합니다. 저는 그 이태준도 좋았는데 네. 이 최만식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 민족의 죄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걸작입니다. 특히 이제 이 그 고백 그 문학으로서는 이 사실 이 작품을 이렇게 뜯어 보면요 구성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다음에 이 구성에서 전개되는 한편으로는 회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현재의 시점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반성의 서사와 자기 이제 변호의 서사가 이렇게 그 겹치면서 그 나의 그 입장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좀 전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일제 그 어떤 식으로든 협력했던 문인들이 해방 이후에 자기 이제 협력에 관해서 그 글을 남긴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글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일제 시대의 행적에 관해서 반성적으로 이렇게 그 서술한 이 작품은 정말 상당히 좀 문제작이다. 참 뛰어난 작가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습니다. 그 최만식의 민족의 죄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최만식이 글을 쓸 때, 이 작품을 쓸 때 그 굉장히 낡은 오두막에서 사과 괴짝을 책상 삼아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일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면목이 없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게 너 친일했었던 거에 대한 변명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특히 그 신문 기자와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농민들이 벼 공출을 한 것이나 젊은 사람들이 지원병과 학병에 나간 것이나 완전히 조선 사람 선배랄지 지도자의 말만 듣고서 비로소 공출을 하고 병정에 나가고 한 것이라면 지식청의 대일 협력자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죄다 목을 잘라야지. 나는 구장이나 면직원의 등살에
순사와 형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공추를 낸 것이 아니라 어떤 조선 양반의 강연을 듣고 옳고 여겨서 어떤 소설을 읽고 감동이 돼서 아무 때의 신문을 보고 좋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러나는 마음으로 공추를 했소. 대답할 농민은 10,000명에 1명도 어려우리. 웬만한 놈들은 죄다 쓸어 숙청을 해야지. 관대했다간 건국에 큰 방해야. 38 이북에서 하듯이 해야만 해. 그 비루하고 얌체 빠지고 뻔뻔스럽고 한 인간성, 그게 시려. 소름이 끼치도록 싫고 얄미워. 그런 것들과 조선 사람이라는 이름을 같이 한다는 것까지도 욕스럽고 불쾌해. 출판사 사장이 한편에 있고 윤이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친일 작가들을 그 비판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제 친일 협력했다는 사실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데 하필이면 이제 윤을 만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멸감을 느끼면서 계속 이제 그 공격을 받는다. 근데 이게 좀 그 현재 이 시점의 설정이 좀 재밌는 게 보면 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나가 아니라 출판사 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대항 논리를 제시를 해주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말하자면 나는 이 출판사 사장의 그 변론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고마워하지 않고 계속 죄책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이 변론에 대해서 부질없는 그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소설적인 이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한편으로는 출판사 사장을 통해서 일제 시대에 친일을 했던 많은 작가, 지식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소극적인 방식으로,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제 친일을 했던 것이다. 그걸 적극적인 친일 분자하고 뒤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친일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논리, 그러니까 자기 변호의 논리를 이제 출판사 사장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는 화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안 해요. 오히려 옆에서 변호를 해주는데도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돌아가서 보름 동안이나 끙끙 앓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표현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일체 나는 자기 변호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의 어떤 진지함, 아주 이 진정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좀 장치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실제로 채만식이 나라는 사람하고 완전히 동일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소설적인 장치는 하여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채만식의 그 작품에서는 저는 이제 흥미로웠던 게 채만식이 이제 반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채만식이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 유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그냥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순응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판사 거기서 이제 윤희를 만나고 뭐 사장이랑 같이 대화할 때조차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뭐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윤희한테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화를 내냐면 다 이제 자기에 대한 변호를 출판사 사장이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엉뚱하게 조카한테 화를 냅니다. 그렇죠? 조카가 자기 친구 그부들이 동맹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상급반 진학도 해야 되고 나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나는 짐 싸갖고 여기 왔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조카한테 맞아요. 느닷없이 화를 내면서 너가 그러면 되겠느냐. 너 막 그러다고 이렇게. 학교 올라가면 네. 하나도 소용없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분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분노가 자기를 향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나약한 자기에 대한 분노인데 화가 난 겁니다. 너 도대체 끝까지 이럴래. 그래서 엉뚱하게 조카한테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부분 읽었을 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채만식이 계속해서 그런 시각의 어떤 조롱이나 놀림 이런 것을 듣고 왔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신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그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제 조카에 대해서 왜 동맹휴약 안 하고 너무한 그 혼자 빠져나왔냐 이 비겁한 놈아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화를 내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이제 어떤 친일 행적에 대한 그 자기 비판의 뜻도 있고 어떤 자기의 이런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시하는 내면의 어떤 그 어떤 분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일종의 처세의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분노하면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는 이놈아, 나를 봐라. 나처럼 되고 싶니? 내가 그렇게 부럽니? 이 저항 안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친일했더니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잖아. 너 지금 그 동맹휴학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너만 지금 빠져나오게 되면 너 나중에 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 제대로 그 잘 살아가려면 그 남들 하는 거에 빠지지 말고 거기 잘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 일종의 좀 처세의 그 논리를 좀 표현하는 측면도 거기 이제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좀 약간 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만식이 굉장히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폐병으로 죽는데 폐병으로 죽는 집도 월세집에서 죽고요. 그러니까 뭐 이태준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하게 살았는데 두 작가 모두 정말 나름 치열하게 그 내면의 고민과 갈등과 굉장히 큰 어떤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아무 보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특히 관점에서 보자면 뭐 자식들이 잘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거대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 문학의 힘으로 글을 썼던 두 작가에 대한 삶의 생애와 문학 작품 알아봤습니다. 두 분은 이 작품의 의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이태준과 이 최만식의 이 작품, 특히 이제 아마 최만식의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넓게 본다면 결국 이제 친일 문학의 그 문제와 이제 관련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친일 문학, 친일파의 문제,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특히 이제 최만식의 이 소설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 친일 반일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다. 그거는 이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넓게 보자면 이 친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근현대 문학에서 이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이제 하나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작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뭐냐면 강자 편에 서는 작가가 있고요. 약자 편에 서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친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재 편에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결국은 이제 그 작가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 편에 서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이제 월북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런 이제 보물 같은 작가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었던 것은 이 문학 작품은 읽는 독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르게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좀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줄은요. 문학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어떤 이유로든 갖고 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슬라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슬라임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네. 이 안에 많은 것들 뭐 약간 토핑이라고 그러죠. 넣어서 만질 수도 있고 보관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생각으로 좋은 해석을 가지고 갖고 놀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평해 봤습니다. 혜영 선생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보자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그 덕분에 사실 우리가 문학을 읽을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덕분에 당신들의 그 고통 덕분에 지금 후손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문학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 최만식의 그 대표 단편 중에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어떤 잉여적인 존재로서 이제 지식인에 대한 상당히 자조적이고 풍자적인 소설인데
그 레디메이드 인생하고 이 민족의 죄인하고가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디메이드 인생, 민족의 죄인이 되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이 친일 분자, 또 친독재 분자,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 쉬운 그 존재가 바로 이제 지식인이죠. 그래서 이제 레디메이드 인생, 민족의 죄인이 되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잘은 몰라도 해방 전후의 우리 문학은 짓밟히고 배고프고 가냘픈 삶을 지탱해 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체면을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이어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달프지만 다시 직면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